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화장품 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 사항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화장품 관련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번 발표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 교수님께서 좀 말씀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화장품 산업에서 가장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고 각 그 업체들이 물어보면은 표시 광고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표시 광고제는 우리가 그 화장품 법이 2000년도 만들어지면서 2012년도에 그 2월달에 화장품 법이 많이 개정이 되면서 이때 화장품의 표시 광고도 이제 이렇게 많이 또 바뀌게 되는데 이 표시 광고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면 우리가 화장품의 기술이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이 몇 년 전에 그 새 품목에서 열한 품목으로 늘어났을 때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뭐 아토피든지 여드름이든지 피부 통살, 탈모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용되는 문구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기능성 화장품에서 이렇게 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토피라는 용어를 빼게 되고 피부 장벽 기능 강화라는 이렇게 표기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어떤 그 정부에서 또 범부처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또 화장품 산업을 지원을 하려고 할 때 표시 광고제를 과감하게 업체의 그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좀 이렇게 또 완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제 화장품 오랫동안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맞춤형 화장품, 이 맞춤형 화장품을 가지고 또한 어떤 그 창업도 많이 시키고 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을 관련되어서 식약처에서 많은 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맞춤형 화장품이 그 시행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 저는 많은 어려움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그 성장을 하려면은 지금과 같은 문진이나 피부 진단을 통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R&D에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듯이 유전자 분석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맞춤형 화장품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지금 그 새로운 것이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환경적인 측면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보면은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이 번복이 됐다는 이런 것을 많이 또 이슈를 시켰고 이러다 보니까 화장품 용기나 화장품의 원료에 사용되는 이런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는데 생분해가 잘 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규제에 관해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화장품 제조업자 그 표기 이제 이것이 또 한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화장품의 그 업체들 보면은 대부분의 중소 중견기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조업자 표기가 중소기업에는 굉장히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업체의 어떤 많은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제조업체의 표기를 취소해야 될지 아니면 표기를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또 생각해봐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다른 말씀 해주실 내용 없으신가요? 제가 그 포장재 평가 표기 의무 합리적 도입과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드리자면 아까 그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R&D에서도 그 원료 소재 개발과 함께 포장재 그 친환경 소재 개발도 이제 R&D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23년도부터 시작하는 그 연구다 보니까 이게 현재 현장과 좀 불일치한다 일정이. 그래서 저희가 이슈 브리프를 매진말을 할 때는 정부가 이러한 일정을 지원 개발한 일정을 좀 앞당길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매진말을 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슈 브리프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이슈화가 되니까 환경부에서는 결국 화장품 산업 어떤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역회수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예외를 뒀는데 그게 다른 타 산업하고 형평성 때문에 요즘에 그게 이제 좀 마찰이 정황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화장품은 자구책으로 친환경 어떤
그 포장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획일적인 기준보다 어떤 산업의 특성을 살리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 그 조제관리 맞춤형 화장품에서 조제관리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 3월부터 본격 시행은 됐는데 이 시험이 그 화장품 산업에 정말 연구를 하는 사람이 시험 문제를 풀어도 풀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정확히 보진 못했지만, 근데 이제 조제관리사 맞춤형 화장품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추정도 했었던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 시험에 그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관리 자격을 획득할 만한 어떤 이제 제도가 아닌 걸로 현실성이 없다라는 좀 불만도 많은 걸 보면. 이제 식약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 기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이번에 전략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21년도 식약처의 어떤 노력들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자격 취득자하고 일자리하고의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그 표준 교재도 개발하고 온라인 영상 교육 강의도 한다는 것들은 일단은 작년에 한 해 시행해서 이제 시행착오와 같은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식약처의 노력으로 보여져서요.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실효성 있게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맞춤형 화장품 관련해서 저도 그 몇 가지 좀 짚어볼 사항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제도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업계에서 중소기업들은 맞춤형 화장품이 잘 맞지 않는 옷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에 맞춤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면면을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부 상위권의 회사들만 맞춤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맞춤 화장품 매장 판매 활동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최첨단의 화장품으로 지금 맞춤 화장품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사항은 없는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보강을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그 유전체 분석이 맨 처음에는 그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 못하게 이렇게 됐는데 복지부 8개에서 작년에 또 54개로 확대되었거든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뭐 주름이든지 노화든지 색소 침착 이런 것은 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도 보면은 대기업이나 우리 화장품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제품을 나오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유전체 하나 분석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이것도 10만 원 이하로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유전체 분석이든지 우리가 또 지금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그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어떤 이런 쪽으로 그 피부의 분석을 통해서 진정한 그 사람의 맞춤형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요즘은 또 대부분의 개인 그 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화장품을 갖는 이런 것도 괜찮다,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뭐 그 화장품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불과 몇 년 전에는 신규 원료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득해야 화장품의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이제 배합 금지 원료라든지 배합 제한 원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화장품 원료를 개발해서 이제 쓸 수가 있죠. 뭐 표시 광고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맞춤형 화장품인데요. 현재 맞춤 화장품이 특별한 베네핏을 부가가치를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산업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또 산업의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맞춤형 화장품의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간에 진행되어 온 피부 특성 은행이 사업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 피부 타입을 측정을 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피부 타입을 근거로 한 맞춤형 화장품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 화장품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 유전체 분석이라는 것은 역시 유전체 분석만 단순히 한다 그래서 맞춤 화장품의 어떤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만 개 정도의 인체 유전자를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유전체, 즉 유전자의 기능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베네핏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국책 사업으로 큰 규모의 연구비가 투자가 돼야만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 맞춤 화장품의 부가가치를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맞춤 화장품은 크게 성장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은 비단 유전체 분석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선호하는 향료라든지 또는 메이크업 제품에 선호하는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단기적인 맞춤 화장품을 또 활성화시키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체라든지 뭐 피부 특성화라든지 다양한 소비자를 위한 부가가치를 발굴을 하면 저는 뭐 기능성 화장품 못지않게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